지푸라기 영감. 옛날 어느 마을에 심술맞은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심술 영감은 너무 게을러서 해가 중천에 떠야 겨우 일어나서 눈곱을 닦았지요. 그리고 배가 불룩하도록 밥을 먹고서는 그저 남의 것을 빼앗을 생각만 하고 오늘은 누구를 골탕을 먹이나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내일은 어떤 심술을 부릴까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심술 영감은 어렸을 때 흥부와 놀부전을 아주 재밌게 보았는데 특히 놀부의 심술짓하는 대목을 읽고 또 읽으면서 아주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난 나중에 크면 꼭 놀부처럼 돼야지 하면서 놀부를 자기의 롤 모델로 삼고 놀부의 짓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 호박에다 말뚝 박는 건 예사이고 우는 아이 입에다 자기 발가락을 물리게 하고 남의 논두렁 무너뜨리기는 등 못된 짓을 일삼았습니다. 조금 크더니 똥 누는 아이 주저앉히고 지나가는 봉사에게 똥 밟게 안내해주고 초가집 집은 걷어 내어 비 맞게 하고 길 가는 과객 양반 재울 듯이 붙들어 두었다가 해가 지면 내쫓기 등 그저 자기가 어렸을 때 읽었던 놀부의 못된 짓을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영감의 집에서 일을 받아먹고 살아야 하였기에 그저 숨죽이며 살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느 날 심술 영감이 느긋하게 쉬고 있는데 시주를 받으러 다니는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주를 부탁하는데 심술 영감이 이를 놓칠세라 스님에게 다가와 저희 삶이 변변치 못해 제대로 시주를 이렇게밖에는 못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흙 한 줌을 시주 받아온 쌀에 섞어 놓는 거예요. 스님은 조용히 그걸 보고는 나무아비타불 하면서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려니 닭 한 마리가 총총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영감은 불이 나게 달려나가 그 닭을 번쩍 안으며 아이고 이거 웬 닭이야? 내가 방금 시주를 하니 좋은 일을 했다고 닭이 내 집에 들어오네. 임자, 오늘 저녁에 백숙이나 먹읍시다. 아니 이거 우리 닭도 아닌데 주인한테 보내야지. 어떻게 먹어요? 뭔 소리? 내 집에 들었으니 그 닭은 내 닭이요. 그러니 딴소리 말고 어서 닭이나 잡아요. 난 즐겁네. 오늘 밤엔 닭다리 뜯네. 오른다리 먹을까? 왼다리 먹을까? 에이, 두 다리 다 먹지. 이렇게 즐거워 흥얼거리며 집을 나섭니다. 심술 영감 집을 나와 그 마을을 벗어난 스님이 아니, 부처님 공양에 흙을 넣다니 진짜 못된 영감이로구나. 오늘 내 부처님이 늘 마음이 너그럽지 않다는 걸 이번 기회에 알려주마. 이러시면서 지푸라기를 집어 사람 모양으로 만들더니 바위 위에 올려놓고 중얼중얼 뭔가를 암송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바위에 올려놓은 지푸라기에서 몽실몽실 연기가 솟더니만 그 연기가 사람 형체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위에 바로 그 심술 영감이 서 있는 거예요. 자, 가서 심술 영감을 혼내주고 오게.
하면서 스님은 산으로 올라가고 심술 영감으로 변한 지푸라기 영감은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지푸라기 영감이 흥얼대며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오늘은 뭔 심술을 부렸길래 그렇게 좋아서 들어오시오? 아니 뭐 그냥 뭐 오늘 공짜 닭 먹을 생각을 하니 좋아서 그렇지. 아유,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지푸라기 영감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있으려니 심술 영감이 에이, 오늘 무슨 마을에 모임이 있나? 어쩌된 게 만나는 사람이 통 없네. 뭐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 뭐 심술을 부리든지 하든 말썽을 피든지 하지. 이러면서 씩씩거리며 집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 까마귀가 감을 쪼고 있자 돌쇠야, 돌쇠야, 너 가서 긴 장대 하나 가져오너라. 여기 가져왔는디 뭐 하시려고요? 저놈의 까마귀들이 감을 다 쪼고 있구나. 그러면서 감나무를 휘젓고 있는데 방 안에서 지푸라기 영감이 나오며 마당에서 웬 소리 아니냐? 심술 영감은 갑자기 안방에서 웬 사람이 나오며 뭐라고 하자 깜짝 놀라며 아니, 넌 웬 놈인데 안방에서 나오는 거냐? 아니, 넌 누구인데 남의 집에 들어와서 소란을 떠느냐? 나? 나는 난데. 넌 누구냐? 나? 나야 나지. 너야말로 누구냐? 옆에 있던 돌쇠가 깜짝 놀라며 마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이게 우째 된겨? 똑같은 영감님이 두 분이 계시네. 마님, 큰일 났슈. 웬 호들갑이냐? 마님, 놀라지 마시오. 글쎄 마당에 주인 영감님이 두 분이 계시오. 뭔 소리 하는겨? 주인 영감님이 두 분이라니. 어서 가보시오. 그리고 마님을 모시고 마당에 갔더니 돌쇠 말대로 두 영감이 서로가 진짜라며 옥신각신 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 왜 내가 너냐고. 뭔 소리여? 난 나요. 난 내가 아니여. 아, 임자, 잘 왔어. 내가 당신 영감 맞지? 나 아까 봤지? 닭 먹겠다 하고 방으로 들어간 거. 그 영감이 당신 영감 맞지? 뭔 소리여? 내가 아침에 닭 잡아줬잖아. 그러니 내가 당신 영감 맞지? 아침에 닭 잡아준 영감도 내 영감이고 닭 먹겠다고 방 안으로 들어간 영감도 내 영감이지. 그럼 이 영감은 누구고 또 저 영감은 누구지? 아이고 환장하겠네. 똑같은 두 영감이 다 자기가 진짜 내 영감이라니 이를 어찌하면 좋노. 나도 구별하기 힘드니 마을 사람들에게 구분하라고 해야겠다. 예, 돌쇠야, 가서 마을 사람들을 모셔와라. 내 정신줄이 사나워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네, 그러지유. 조금 있다가 돌쇠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이게 웬일이래? 글쎄 말이여. 아유, 저 심술 영감이 둘이나 되었으니 이건 난리가 났구만. 아유, 이참에 마을을 떠야 되는 거 아니여? 이때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서며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앞에 똑같이 생긴 심술 영감이 둘 있어. 이 중 하나는 진짜고 다른 하나는 분명 가짜요. 근데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구별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아, 이장, 내가 진짜고 저 영감이 가짜인지 모르겠어? 허허, 이장,
나를 가짜라 하고 가짜 영감이 진짜라 우기고 있으니 이게 말이 돼요? 잘 보시오. 자, 잠시만 기다려줘. 우리 두 사람에게 시험을 해봐서 결정합시다. 먼저 두 사람 걸음걸이 좀 봅시다. 하며 두 사람에게 마당을 걷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걸음걸이가 너무 똑같아 구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장은 그동안 같이 살아온 아내는 구분을 할 것 같다며 아내에게 시험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내는 종이와 붓을 가져와 두 사람에게 나눠주며 돌아 앉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내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두 번째, 태어나 가장 먼저 한 못된 짓은? 세 번째, 신혼 첫날 밤에 나에게 한 약속은? 이장은 아내에게 잘했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각 후 두 사람의 답안지를 걷어 확인을 하였죠. 심슬 영감과 지푸라기 영감의 답안지에는 첫 번째, 흥부와 놀부전, 두 번째, 산파 얼굴에 오줌 싸기, 세 번째, 당신에게는 심술을 안 부리겠소. 이렇게 똑같이 써 있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틀린 점은 지푸라기 영감의 첫 번째 답은 놀부와 흥부전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러나 아내는 이걸로는 구분을 정할 수가 없다 하였습니다. 일은 어쩌나 두 사람이 똑같은 답을 하라니 참 힘들구먼. 이렇게 구분하기 힘들면 두 영감 다 데리고 사는 건 어떤가? 그러면 좋지 않은가? 아이고 이장님, 그런 말씀 마소. 한 심술 영감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든데 두 영감을 모시라고요? 그건 죽어도 싫소. 아이고 그럼 이제 나도 모르겠네. 자네가 다 데리고 살던지 아니면 아참 이 사람아 이름 어떤가? 뭐요? 뭐 좋은 생각이라도 나섰어? 자네는 늘 같이 동침을 했으니 영감의 어느 신체 부위 좀 특이한 것이 있지 않겠나 보는데 혹시 그런 건 없나? 글쎄요. 제가 다른 남정네들 신체를 못 보았으니 뭐가 틀린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저랑 단둘이의 시간을 가져서 제가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구먼요. 그래 보게. 그것도 좋은 생각 같네. 그리고 한 사람씩 아내와 함께 안방에서 1시간씩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심슬 영감과 아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감이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임자, 여태까지 살을 맞대며 살아왔거늘 날 모른단 말이요? 제가 모른다는 게 아니고 똑같은 양반이 둘이니 그렇지요. 일단 옷을 좀 벗어주시지요. 왜? 내 못 믿어서? 이 사람이 정말 보자 하니까 지아비를 뭘로 하고 이러는 게요? 내가 분명 임자의 난궁이라 말했으면 그런 줄 알고 네 하면 될 것을 무슨 옷을 벗어 하는 거요? 내 참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보는군. 아니 그럼 옷을 못 벗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 앞에서 옷을 못 벗을 일은 없겠지만 나를 못 알아보고 저 가짜가 이런 짓을 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 그러는 게 아니요. 네, 알았어요. 당신이 내 영감이라 하니 그리 알고 나가시죠. 이제서 말이 통하는군. 자, 알았어. 나갑시다. 다음엔 지푸라기 영감과 아내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허허 참, 이 무슨 귀한 일을 하고 저런 가짜가 진짜이냐 행세를 하니 말이오.
내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사람들이 날 못 알아보다니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믿음이 없게 굴고 또 그들을 얼마나 무시를 했으면 그들이 나를 못 믿는단 말이요. 임자, 내가 오늘 일을 보니 내가 참 못쓸 짓을 많이 한 것 같구려. 임자한테도. 네, 잘 알았으니 일단 웃옷을 좀 벗어주시지요. 왜, 뭐 확인할 거라도 있어? 그러면서 웃옷을 벗고 아내는 영감의 뒤 허리에 있는 점을 확인한 후에 지푸라기 영감과 같이 방을 나왔습니다. 이장에게 다가가서 방 안에 있었던 얘기를 해주고는 심슬 영감을 지적하며 저 영감이 가짜 영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저 가짜 영감을 혼쭐을 내주라고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가 가짜 영감을 마구 혼내주고 마을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나 마을 밖으로 쫓겨난 심술 영감은 이 동네 저 동네로 빌어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마을에서는 아이들한테 거지 영감이라고 놀림을 받거나 개에 물리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지푸라기 영감은 아내에게 그동안 자기가 너무 많은 몹쓸 짓을 해서 그런 봉변을 당한 것이니 앞으로는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며 자기의 곳간을 열고 그동안 쌓아둔 모든 재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 심술 영감은 빌어먹으며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잘못한 일인가 반성하고 또 반성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자기의 집이 있는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자기를 보더니 다가와서 아니, 영감님, 무슨 낭패를 당하셨나요? 어찌 이런 물건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어서 저희 집에 가셔서 좋은 깨끗한 의복으로 갈아입으시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이것저것 해주는 거였어요. 심술 영감은 예전에 자기가 몹쓸 짓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이렇게 극진히 대해주니 몸둘 바를 모르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니 돌쇠가 마당을 쓸고 있었고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저녁 준비가 다 되었어요. 안으로 드시지요. 임자, 미안하오. 아니, 영감님이 낮에 한잔 하셨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방 안에 들어가 보니 방 안에 지푸라기 한 무더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술 영감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호랑이 형님. 옛날 어느 산밑 작은 초가집에 어머니와 먹새라는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먹새는 나무를 베어 팔며 생계를 꾸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먹새가 산속에서 밑둥이 굵은 나무를 베느라 벅벅 도끼질이 한창인데 갑자기 등 뒤에서 엉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먹새는 너무 놀라 다리가 후들후들 거렸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렸습니다. 호랑이는
금방이라도 한 입에 먹새를 잡아 먹을 듯이 입을 쫙 벌리며 덤벼들었습니다. 먹새는 만일 여기서 저 호랑이에게 물려 죽어 어머니가 홀로 남으신다면 절대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며 이 위험을 어떻게 벗어날지 머리를 획획 굴렸습니다. 그래서 먹새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호랑이 앞에 철퍼덕 엎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형님, 그동안 뵙고 싶었는데 오늘에야 겨우 뵙는군요. 호랑이는 한 입에 꿀꺽 하려다 말고 왕방울 만한 눈을 휘둥그레 뜨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에이? 형님이라니? 내가 왜 네 형님이냐? 난 호랑이고 넌 사람인데 어째 형제란 말이냐? 먹새는 살고 보자 싶어 열심히 둘러댔습니다. 형님은 사람이셨고 이름은 강쇠였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되어 옛 기억을 모두 잃으신 게지요. 어머니는 오래전에 나무하러 가신 이 형님이 호랑이가 되는 꿈을 꾸셨답니다. 먹새는 호랑이 입 가운데가 찢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형님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집안이 너무 힘들어서 어머님이 제대로 영양 보충을 못하셔서 글쎄 형님이 얹청이로 태어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이 윗입술 가운데가 찢어진 호랑이를 만나면 제 형님인 줄 알라고 늘 말씀하셨죠. 아, 형님. 어머니는 밤낮 없이 형님 걱정하느라 몸까지 약해지셨답니다. 호랑이는 혀로 자기 입술을 문질러 보고 가운데가 찢어져 있는 것을 알자 깜짝 놀라며 정말 자기가 예전에 사람이었다가 호랑이로 변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호랑이는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어져서 가슴이 메고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아우야, 오늘 널 만나지 못했으면 평생 내가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고 살 뻔했다. 지금 당장 가서 어머니를 뵙고 싶다만 몸이 약하신데 호랑이 나를 보면 얼마나 놀라시겠니? 그러니 아우야, 내가 내 목까지 효도를 해다오. 먹새는 이제 살았다 싶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호랑이는 자기의 아우를 보호하는 양 멀찌감치 뒤따라가며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있었던 일과 자기가 호랑이에게 한 얘기를 어머니에게 하며 만일 호랑이가 집 근처에 어슬렁거려도 전혀 놀라시지 말라고 오히려 반가워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집 마당에 퉁 하는 소리가 들려 눈 비비며 나갔더니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마당에 떡하니 놓여 있는 거예요. 먹새는 이게 웬 걸까 하고 갸웃거리다가 이마를 탁 치며 어머니, 아마도 어제 그 호랑이가 어머니 드시라고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아마도 이 근처에 있을 줄 모르니 어머니는 그저 고맙다는 인사 한 번만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산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자 멀리서 호랑이가 엉 하고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날부터 호랑이는 눈비 몰아치는 날조차 관계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사슴이며 노루며 멧돼지 등 크고 작은 산짐승들을 물어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어머니와 먹새가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털가죽은 벗겨서 장에 내다 팔았는데 갓 잡은 산짐승이라 윤기가 자르르 나 먹새의 털가죽은 더욱 비싸게 팔려 나갔습니다. 호랑이가 매일같이 잡아다주는 짐승 덕에 잘 살게 된 먹새는 참한 색시와 혼인도 하였습니다. 혼인하는 날에는 산 짐승을 2마리나 보내 그 고기로 잔치를 푸짐하게 차릴 수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 먹새는 자기의 처에게 여태까지의 일과 호랑이와의 관계를 잘 말해주고 호랑이를 보면 놀라지 말고 잘 대해주라 얘기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먹새는 마음속 깊이 호랑이를 진짜 형님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하루 먹새가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호랑이를 보고 밖으로 나가 아니 형님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우야, 내 어머니를 멀리서만 바라다 보며 함께한 시간이 없구나. 내가 어머니께 잘 말씀드리고 우리 한 가족이 같이 하는 시간을 갖고 싶구나. 아우야, 어떠니 내 생각이? 그렇지 않아도 제 처도 시집을 와서 시아주버님한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고 어머니도 무척 보고 싶어 하시니 제가 날 잡아 우리 가족끼리 어디 시원한 계곡에라도 가서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그래. 그러면 정말 좋겠구나. 그래서 그날 밤 먹새는 어머니와 철을 불러놓고는 우리가 호랑이한테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자기는 이젠 호랑이를 형님처럼 생각한다며 호랑이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길 원하니 그렇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서워만 하지 말고 우리 가족처럼 대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좋은 날 먹새의 가족은 산 계곡으로 놀러 갔습니다. 계곡 바위 넓은 곳에 자리를 깔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개울 건너편에서 호랑이가 어슬렁 오는 거예요. 먹새의 가족은 먹새가 시키는 대로 놀라지 않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호랑이를 맞이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상한 미소를 보이셨고 처는 공손히 인사를 하였습니다. 호랑이는 어머니 곁으로 와 어머니를 감싸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호랑이의 등을 쓰다듬어주고 호랑이는 좋은 듯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이러구러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 그만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호랑이가 온 정성을 기울였지만 어머니는 추운 겨울을 못 견뎌내시고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먹새 내외는 엉엉 목 놓아 울고 뒷산 골짜기에서는 호랑이 형님이 엉 목 놓아 우는 소리가 몇 날 며칠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호랑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먹새는 다시 부지런히 논일 들일을 하며 바삐 살며 시간이 지났습니다. 먹새는 형님은 잘 계실까? 보고 싶네 하며 나무하러 갈 때면 호랑이 형님을 만날 수 있을까? 목을 길게 빼고는 이쪽 저쪽 둘러보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삿날이 다가와 먹새는 술과 고기와 떡을 싸들고 오랜만에 어머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호랑이 형님이 바싹 여윈 채 무덤을 감싸 안고 힘없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형님, 정신 차리세요. 먹새는 호랑이를 안고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아우야, 너를 보고 눈을 감아서 다행이다. 어머니 살아계실 적에 멀리서나마 뵐 때가 그립구나. 그때는 사냥을 해도 어머니께 드릴 거라 즐거웠는데 이 엄동설 안에 찬 땅바닥에 어머니를 홀로 두니 도저히 떠날 수가 없더구나. 눈이 나려 나를 덮는 이 밤에는 어머님이 오시려나. 지난 7월 어머니와 함께하며 그 품에 안겼던 그 향기. 됨비 세차게 내리고 씻겨도 차마 떨치지 못하리라. 달 비치던 푸르 강가엔 쐐기풀이 옷자라고 구름 뒤에 어슴푸레 숨은 어머님의 미소. 이제 가신 어머님을 애써 기다려 무엇하나. 이곳을 지나가면 그 온기가 먼저 마중 오는데 내 마음엔 이미 짙게 배어버린 어머니의 미소. 이 생에 살아서 못 만난들 어떠하나. 이제 이 생에 살면서 어머니의 미소와 온기를 다시 못 만난다 해도 내 모두 잃고 하나 얻은 것이니 그대를 사랑합니다. 호랑이는 결국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먹새는 친형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형님을 어머니 무덤 옆에 나란히 묻어 주었지요. 먹새 내외는 매년 꼬박꼬박 벌초를 하고 제사도 올려주며 죽을 때까지 호랑이 형님을 잊지 않았답니다. 은혜준 남생이. 옛날 홀어머니와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욕심이 많아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모두 독차지하여 부자로 살았고, 동생은 가난하지만 마음이 고와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며 생계를 꾸려 나갔습니다. 부자인 형은 어머니가 동생을 더 사랑한다며 어머니를 동생네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동생은 어려운 살림이지만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살았답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내일 모레가 설이라 집집마다 음식을 만든다고 분주한데 동생의 집에는 쌀 한 톨도 없어 조용하였답니다. 그래서 동생은 한겨울이지만 나무라도 해서 쌀을 구해 어머니께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드리려고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동생은 추운 바람이 부는데도 부지런히 나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내일 모레가 설인데 늙으신 어머니께 뭘 대접할꼬? 그러자 어디서 내일 모레가 설인데 늙으신 어머니께 무얼 대접할꼬?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동생은 깜짝 놀라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고 단지 낙엽 더미 위에 남생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내 말을 따라한 게 너냐? 지금 내 말을 따라한 게 너냐?
엄마, 얘 봐라. 사람 말을 그대로 하네. 엄마, 얘 봐라. 사람 말을 그대로 하네. 동생은 참 신기한 일도 다 있다 생각하고 추운 겨울에 여기 있다간 얼어 죽는다. 나랑 같이 가자. 추운 겨울에 여기 있다간 얼어 죽는다. 나랑 같이 가자. 남생이를 지기 위해 얹어서 나무를 팔기 위해 장으로 갔습니다. 동생은 지게를 장바닥에 내려놓고 나무 사시오. 나무 사시오. 그랬더니 지게 위에 있던 남생이도 나무 사시오! 나무 사시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장을 보러 나왔다가 신기한 구경거리가 생겼다고 마구 모여들었습니다. 참 희한하다. 말하는 남생이가 다 있네. 참 희한하다. 말하는 남생이가 다 있네. 어머머, 쟤 좀 봐. 사람처럼 말을 해. 어머, 쟤 좀 봐. 사람처럼 말을 해. 날 그대로 따라하네. 날 그대로 따라하네. 나 따라해라. 나 따라해라. 사람들이 하는 말을 남생이가 척척 따라하니까 사람들이 동생이 가져온 나무를 후한 값으로 쳐주었고 나중에는 재미있다고 돈을 더 주었습니다. 동생은 그 돈으로 쌀도 사고 고기도 사고 어머니의 새 옷도 사서 설 명절을 잘 보내었답니다. 그런데 사람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남생이의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줄을 지어 동생 집으로 남생이를 보러 왔답니다. 사람들이 재미있게 잘 보고 놀았다고 죽어가는 돈으로 동생과 어머니는 잘 살게 되었답니다. 하루는 욕심 많은 형이 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 남생이가 그 말하는 남생이냐? 예, 형님. 어서 들어오시지요. 들어가긴. 나도 이 남생이를 가져가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형은 다짜고짜 남생이를 빼앗아서 장으로 가져갔습니다. 형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여러분. 말하는 남생이 구경하시오. 말하는 남생이. 그러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남생아, 나 따라해라. 따라해라. 따라해보라니까? 이놈이 말을 안 하네. 말해! 남생이는 벙어리처럼 가만히 앉아 그만 눈만 껌뻑껌뻑 하였습니다. 에이, 말하는 남생이라더니 아니잖아. 괜히 실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누구 흉내나나? 시간만 낭비했네. 사람들은 형을 욕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괘씸한 남생이가 있나? 왜 내 말을 안 따라하는 거야? 형은 화가 나서 남생이를 돌 위에 내동댕이 치고 불쌍한 남생이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남생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을로 가서 죽은 남생이를 가져와 마당가에 고이 묻어 주었습니다. 남생아, 너는 내게 잘 해주었는데 나 때문에 내가 죽었구나. 그리고 얼마 후 남생이의 무덤 위에서 대나무가 올라왔습니다. 동생은 남생이를 생각하며 그 대나무를 정성껏 길렀습니다. 대나무가 쭉쭉 자라더니 울타리보다 커지고 지붕보다 더 커지더니 나중에는 구름 위로 올라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대나무가 하늘을 푹 찌르더니 하늘에서
하얀 게 줄줄 대나무를 타고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동생이 뭐가 내려오나 가만히 보니 그게 바로 쌀이었답니다. 하얀 쌀이 집 마당에 쌓이더니 금세 집안이 가득 수북수북 쌓였답니다. 동생은 이 쌀을 창고에 넣고 이웃과도 나눠 먹고 그러고도 남은 것은 팔아서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한편 형도 이 소문을 듣고 동생을 찾아와서 이 대나무가 쌀을 내려주는 그 대나무냐? 내 가져가서 쌀 구경 좀 해야겠다. 그리고는 남생이 무덤 위에 난 대나무를 캐어 자기 집에다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될 욕심으로 희죽이죽 웃으며 정성껏 돌보니 대나무가 잘 자라는 거예요. 형이 심은 대나무도 쭉쭉 자라 동생네처럼 울타리보다 커지고 지붕보다 커져서 하늘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대나무가 하늘을 푹 찌르더니 무언가 누런 것이 대나무를 타고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밑에 있던 형은 이야, 저 누런 것이 모두 금인가 보다. 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누런 것이 금덩어리가 아니고 누런 똥물이었답니다. 구린내 나는 똥물이 대나무를 타고 콸콸 쏟아져서 집이 똥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형은 금덩어리인 줄 알고 잡았던 똥을 하늘 위로 향하며 똥물 속으로 서서히 잠기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형은 그제야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 동생과 어머니께 싹싹 빌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동생과 사이좋게 잘 살았답니다. 이야기 귀신. 옛날 이야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찌나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밥 먹을 때나 잠잘 때도 볼일을 볼 때도 이야기가 없으면 밥도 안 먹고 잠도 자지 않고 볼일도 보지 않았답니다. 집안 식구들의 이야기나 친척의 이야기가 떨어지자 밖으로 나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란 이야기는 모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야기를 듣기만 했지 남한테 해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종이에 꼼꼼히 적어 두기만 했지요. 그리고는 그 이야기 종이들을 하나하나 여러 색의 주머니에 넣어 집안의 천장에 거미줄처럼 줄을 매놓고 그 줄에 이야기 주머니들을 계속해서 매달아 놓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자라서 도령으로 되고 이야기 주머니도 같이 늘어나 천장엔 주머니로 꽉 차였답니다. 내일은 도령이 장가를 가기 위해 신부 댁으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뚱새가 옆방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도령의 방에서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소리에 잠을 깨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방문을 열고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하고 귀 기울이니 이게 웬일이에요? 글쎄 도령방 천장에 매단 주머니에서 나오는 소리였답니다. 이야기들이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허구한 날 주머니에 들어가 천장에 매달려만 있었으니 주머니 안에 이야기들이 결국 이야기 귀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뚱새는 이야기 귀신들이
무슨 소리를 하나 가만히 들어봤답니다. 와, 답답해 죽겠네. 죽은 놈이 뭘 또 죽겠다는 거야? 아니, 이놈이 우리를 종이에 적어 주머니 속에 꽁꽁 가둬두기만 하고 바깥 구경을 안 시키니 답답해 죽겠다는 얘기지. 하긴 주머니 속에서 꼼짝을 못하니 지금이 몇 년도인지 몇 월인지 알 수가 없네. 나도 시간에 따라 이야기 변신을 해서 버릴 건 버리고 바꿀 건 바꾸고 치장할 건 치장도 해야 광이 나는데 시간 개념이 없이 주머니 속에서 가둬져 있으니 온몸에서 나오는 곰팡이 냄새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네. 안 되겠다. 우리 이놈을 없애버려 우리의 자유를 찾자. 한 놈이 이러니까 모두들 술렁술렁 거렸습니다. 자, 우리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한 이놈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 위대한 의거에 지원할 사람은 앞으로 나와 자기의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난 킬러다. 난 이놈이 내일 장가를 가는다는데 고개 넘는 길에 먹음직스러운 청설배가 되어 한 입 먹자마자 저승길로 가게 만들 걸세. 백설공주처럼 목에 걸려 있다가 토해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합시다. 나도 킬러네. 나는 고개 너머의 시원한 옹달샘으로 변할 거야. 아마도 목마른 참에 날 한 모금만 마시기라도 하면 그 즉시 그놈은 저승사자와 친구가 될 걸세. 하하하. 그거 아주 좋은 생각 같네. 그런데 말이야, 혹시나 샘물 속에 개구리나 낙엽 등 지저분한 건 없도록 하세. 그놈이 어떨 때 보면 꽤 깔끔을 떨걸랑. 알겠네. 그거 내 염두에 두지. 난 킬러다. 난 말일세. 혹시나 자네들이 실패를 했을 때를 대비해서 뾰족한 바늘로 배 방석 밑에 숨어 있을 것에. 그래서 그놈이 신부와 맞절을 할 때 찔리게만 하면 그날 밤이 신혼 첫날 밤이 아니라 저승 첫날 밤이 될 것세. 혹시 바늘에 찔려 잠들게 하지는 말게. 뭐 잠들었다가 그 이웃 마을 공주가 끼고서 뭐 같이 사느니 마느니 나 그런 거 생각도 하기 싫네. 걱정 못들어 매게. 내 바늘의 독약을 재차 확인할 거네. 그럼 됐네. 모두들 꼭 성공하여 우리의 속박을 벗어나게 해주게. 우리는 킬러다. 우리에게 실패는 없다. 우리를 속박한 그놈을 없앨 거다. 우리는 킬러다. 뚱새가 듣다 보니 도령이 내일 꼼짝없이 죽게 된 것을 알고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령이 장가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뚱새는 도령을 따라 나선다고 말고삐를 쥐었습니다. 장가는 내가 가는데 왜 내가 나서느냐? 그래도 도련님이 장가를 가시는데 그 외로이 가셔야 되겠시요? 지가 같이 동행함시롱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면서 말동무나 되려고 하지요. 내까지 게 뭘 한다고 말동무냐? 집에 머물면서 아씨 올 준비나 하지. 도령은 머슴이 왜 따라가려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지가 그동안 도련님과 지내면서 쌓인 미운정 고운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도련님이 장가를 가시는데 어찌 홀리 보낼 수 있는가 말이에요. 그러니 지가 같이 갈 거만요? 머슴은 한사코 따라간다고 우기고 도령은 할 수 없이 허락을 하고 말고삐를 내주었습니다. 얼마쯤 가 고갯길에 다다르니 길가에 배나무가 있었습니다. 배나무에는 크고 먹음직스러운 청실배가 달려 있는 거예요.
도령은 군침이 살살 돌아 머슴더러 말했습니다. 뚱새야, 저 배가 참 달게 익었구나. 가서 배 좀 따오너라. 그런데 뚱새는 들은 채 만 채 하면서 가던 길만 가는 거예요. 이놈아, 귓구멍이 막혔니? 콧구멍이 막혔니? 내 너보고 배를 따오라 하였거늘 우째 속에 경익듯이 가는 거냐? 도령은 화가 나서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그 장가 가시는 길에 뭘 그런 걸 드세요? 그 드시다가 의복에 배 물짝이라도 들면 어쩌라고요? 괜시리 아씨한테 흉내 피지 마시고 가셔서 만난 거 드셔요. 뚱새는 태연하게 말 궁둥이를 철썩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그 바람에 말이 놀라 펄쩍펄쩍 내달렸습니다. 이런 고얀 놈, 말을 죽어라 안 듣는 놈 하면서 그냥 갔습니다. 배나무로 변한 킬러가 말했습니다. 실패다. 내 배를 안 먹고 그냥 지나갔다. 식시한테 흉 잡히는 게 무서운가 보다. 하지만 옹달샘은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이다. 고개를 넘어가니까 옹달샘이 보였습니다. 그 옹달샘에는 맑고 시원한 샘물이 솟아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침을 꿀꺽 삼키면서 뚱새에게 뚱새야, 가서 물 좀 떠오너라. 집을 나서서 물 한 모금 안 마시니 목이 마르는구나. 어서 좀 다녀오너라. 이번에도 뚱새는 들은 채 마는 채 하며 그냥 가려고 하였습니다. 어허, 이놈이 물 좀 떠오라고 하였거늘 그냥 가다니. 도대체 넌 내 말을 듣는 거냐 마는 거냐. 지 멋대로 하니 도대체 누가 상전이고 누가 머슴이냐. 도령이 화가 나서 야단이 났습니다. 장가 가는 길에 물 마시면 첫날 밤에 오줌 싸이요. 그런 거 드시는 거 아니에요. 뚱새는 태연하게 말찬등을 철썩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그 바람에 말이 놀라 펄쩍펄쩍 내달려 옹달샘을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도령은 내달리는 말 목을 꼭 붙잡으며 이런 주인 물 한 모금 안 주는 죽일 놈, 주인 말을 개똥으로 하는 나쁜 놈, 지 멋대로 하는 나쁜 놈. 옹달샘 귀신으로 변한 킬러가 말했습니다. 실패다. 나의 청정 샘물을 그냥 지나쳤다. 전날 밤 오줌 싸기는 싫은가 보다. 내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우리에겐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해서 신분의 집까지 다 왔습니다. 마당에 잔치상이 떡 벌어져 있었고 두 사람의 예식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뚱새는 제일 먼저 신랑이 앉을 방석 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방석 밑에는 자잘한 바늘들이 촘촘히 박혀 있는 거예요. 예식이 시작되고 도령이 절하려고 방석에 탁 무릎을 꺾으려는데 뚱새가 후다닥 뛰어와 도령을 번쩍 안아 마당에다 꽈당 던져놓고 바늘 방석을 집어서는 냅다 패대기를 쳐버렸습니다. 도령은 아무것도 모르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놈아, 이게 무슨 짓이냐? 집을 나서면서부터 배를 따오라 해도 모른 척하고 물을 떠오라 해도 말 안 듣고 이제 날 내팽개쳐? 뚱새는 기죽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가 뭐 할 일 없어 그런지 아세요? 지도 속심이 있어서 그런 거요. 이게 다 서방님 이야기 주머니 때문이지요. 뭐라고? 그게 왜 내 이야기 주머니와 무슨 관계란 말이냐? 뚱새는
주섬주섬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서방님 옆에서 자는데요. 어디서 웅웅울 말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주머니에 있던 이야기들이 귀신이 돼서 꽁꽁 묶여 있다고 화들이 나가지고 오늘 장가 가시는 길에 배나무와 옹달샘 그리고 저 방석으로 변해 서방님을 해친다고 하는데 어찌 지가 보고만 있겠시오. 어이됐든 서방님이 이야기를 그리 꽁꽁 가다만 두니 귀신이 되고도 골백번은 더 되지 않겠시오. 도령은 그제야 뚱새 덕에 자기 목숨 구한 것을 깨달고는 뚱새한테 잘 대해주었습니다. 잔치가 끝나자마자 도령은 얼른 집으로 가 천장에 매달아둔 이야기 주머니를 모두 떼어내어 주머니를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주머니를 풀 때마다 이야기들이 툭툭 터져나왔습니다. 이야기들은 순식간에 호로로 흩어져서 사방으로 퍼져나가 온 나라 사람들에게 스르르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며 웃으면서 모두들 기뻐하였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풀어준 도령은 결혼 후에 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여기저기 전하며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물론 이 이야기도 그 도령이 말해준 거랍니다.